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앞으로 6회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을 위안하는 여성이라는 뜻인데 남성인 군인을 여성이 위안한다는 말에서 뭔가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문제적 용어라고 하겠죠. 이런 문제적 용어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처음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1년 8월에 돌아가신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내가 일본군 위안부였다라는 증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위안부라는 말보다는 정신대라는 말로 불렸죠. 정신대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일제 말기에 국가총동원법을 실행하면서 모든 인력들을 강제 동원하는 의미로서의 정신대였습니다. 이때 정신은 몸을 바쳐서 뭔가에 헌신한다는 뜻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대란 뜻이었죠. 그렇게 시작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본 국가에 대한 일정한 봉사의 개념으로 일본 제국주의는 그걸 강요했었지만 사실 그거는 강제 동원이었던 거죠. 그랬던 것들이 이제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이제 또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 경우도 14세에서 25세 미만의 여성들이 1년에 일정 기간을 복무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같은 경우는 뭐 신사에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군수공장에 들어갈 봉제 일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1944년에 여자 정신 근로령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12세부터 40세까지 여성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그런 것이 법령화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정신대란 말이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 후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대란 말이 더 많이 쓰였어요. 그렇게 된 것은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일제시대 때 정신대는 꼭 성을 매개로 해서 뭔가 동원되고 군대에 가는 것의 의미로 제한됐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썼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사회 정서상으로 가부장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여성이 위안부에 동원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은폐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할 때도 위안부라는 말보다는 정신대, 그래서 그거를 대응하는 여성들의 단체들의 이름도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이렇게 불렸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기되면서 증언만 있고 이제 일본 측도 인정을 안 하고 그런 상태에 그 일본 내에 이제 남아 있었던 자료들이 이제 발굴되고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위안소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안소에 있었던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해 확인이 됩니다. 사실 위안이라는 말을 쓴다는 대단히 허구적인 거죠.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강제로 끌려가서 하는 게 무슨 위안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위안부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용하는 땡땡 표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위안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일본군 위안부란 말을 쓰고 있죠. 그런데 유엔에서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의 본질이 전시하에 여성의 성을 강제로 폭력적으로 침탈한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래서는 일본군 성노예,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라고 하는 성노예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다 그 내용의 구체성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는 지금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나 거기 절대적으로 우리 꼭 써야 될 것은 인용하는 땡땡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게 되겠습니다. 사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구적인 근대화를 추진한 나라였고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러한 근대화의 과정은 사실 주변 나라에 대한 침략 전쟁 함께 시작됐고 병행되었던 것이죠. 이때 대규모의 일본의 남성들이, 군인들이 이제 해외로 가게 되고 이럴 때에 일본은 참 독특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군 남성 군인들의 성욕을
해결하고 현지에서 강간의 문제를 없애고 또 남성 군인들이 성병에 걸리면 또 안 된다라고 하는 대단히 이상한 아이디어가 통용이 되면서 결국 군인들의 성역을 해결하면서 성병을 방지하면서 병력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여성들을 군대에 이제 동원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남성들이 했고요. 남성 군인의 전쟁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성 군인들의 성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을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데리고 간 건 아마 일본군이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군의 그런 아이디어가 보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32년 일본이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면서 이제 중국 대륙으로 본토로 이제 진격을 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해군 특별육전대에서 위안소라는 것을 처음 설치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때 그 위안소라고 하는 이름은 처음에 유곽을 위안소로 지정해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1932년 일본 상하이 총영사관의 보고에 의하면 1932년 12월 말에 상하이 지역의 위안소가 17개가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일본이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태평양전쟁을 확대되어 가죠. 즉, 전선이 확대되면서, 그리고 더 많은 남성 군인들이 전투의 현장에 투입이 되면서 보다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일본군의 위안소가 설치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위안부라는 여성들을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단히 이게 좀 이상한 건데요. 일본 군 부대 내에 있는 매점 같은 거가 있습니다. 매점을 그 야전주보라고 합니다. 그 매점에 부속되는 시설로 군인들에게 이제 위안소를 개설하는 것이 이름하여 야전주보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개정하면서 군 영내의 주보, 즉 매점에 위안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중에는 이제 군 내만뿐만 아니라 군인이 주둔하는 곳, 다시 말하면 일본군이 점령하는 곳이 넓어지면서 인근에 이제 부속 공간들이 많이 생기겠죠. 또 군속도 생기겠고요. 그래서 꼭 군대 영내만이 아닌 1940년대에 들어오면은 영내 밖에도 일정한 직급의 장교급들을 중심으로 해서 흔히 그 위안시설 내지 휴게시설이라는 이름 하에서 영내 밖에까지도 위안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1932년에 상하이 사변에서 시작되었던 보다 조직화됐던 것들이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보다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이 전쟁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는 더 위안소의 위치가 확대되게 되는 거죠. 결국 일본 군 부대 내에 남성들의 성역을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다른 문제들을 없애고 병력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위안부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대단히 기상천외하지만 문제되는 그 지설이 이제 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군 위안부의 근데 그런 운영들은요, 당시 30년대에 일본이 점점 파시즘화되어 가면서 또 동시에 파시즘 체제의 천병 역할하는 것이 또 전투에서의 군입니다. 그래서 군의 결정은 일본 내각에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일본 군 부대 내에 위안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일본 군들은 일본 내무성 또는 일본 외무성 그리고 조선 총독부나 대만 총독부 즉 식민지 기구에까지도 군 위안부의 동원을 그 규정에 의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일본 권력기관에 의해서 군 위안부를 동원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일본 내무성 경보국이 보낸 통첩 같은 것들 남은 자료를 보면 진화, 중국이죠. 도항, 진화로 건너가는 여성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건들이 무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대단히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일본군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내놓고 하는 건 좀 아니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점의 부속 시설을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등장하는 것에서 본다면은 대단히 은밀하게 진행됐고 이러면서 결국 여성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요구하는 그러한 자료 문건들에 보면은 몇 명을 데려와라 이런 게 있으면 몇백 명
뭐 어떤 경우 몇천 명도 나와요. 뭐 이렇게 이제 숫자까지 딱 박혀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건으로 송달되면은 일본의 정부 또는 뭐 식민지 등에서 동원이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동원된 여성들은 일본군이 있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위안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군대를 쫓아다니면서 위안소에서 위안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종군 위안부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일본에서는 종군 위안부란 말을 더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위안소가 만들어지면서 동원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대단히 치밀한 규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위안소 이용을 위해서는 뭐 위안소 이용 때에는 뭐 음주를 금지한다든지 또는 뭐 출입 시에 복장, 콘돔 착용에 대한 것, 그다음에 군인들의 계급별을 따라서 이용 시간과 요금에 대한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1938년에 1월 달에 있었던 진중일지, 진중은 이제 부대에 대한 기록들이죠. 그 진중일지의 상황보고에 의하면 위안 설비는 병창이 경영하는 것과 또 군 직할부대 경영하는 것이 있는데 정해진 날에 간부가 인솔하에서 대략 한 부대에 1시간씩 배당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내에 또 군의관이 사전에 입회해서 그걸 점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안부 여성들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그 일본군들에게 성병을 옮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치욕스러운 검사죠. 결국 일본군은 조직적으로 이렇게 성매매의 동원 및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1930년대 국제법상으로 이거는 불법이었어요. 국제법에서는 추업, 당시 말로 하면 그거는 매춘업입니다. 국제법에서 매춘업에 의해서 여성의 인신매매 행위하는 것을 범죄로 잡고 그것에 대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일본도 거기에 조약을 가입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위배하면서까지도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했던 것이죠. 결국 추업, 매춘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여성들을 국외로 보내면서 위안부를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 국제법상으로도 불법이었고 또 일본 국내법에도 그것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 적용됐었던 형법 제226조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국외 이송을 금지한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의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은 대단히 공문서에서 보면은 용어상에 있어서 대단히 조심하면서 은밀히 하려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안부란 말 자체도 거기서 나온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매춘업이다 이런 말을 안 쓰고 위안하는 여성들이라는 뜻을 쓴 거죠. 그래서 이런 위안부란 용어들이 이제 진중일지 같은 걸 보면은 위안부가 자기 부대 내에 몇 명이 있다 이런 것들이 기록에 있습니다. 위안부 동원 자체에 일본군은 군대 필요해서 동원을 하지만 동원의 과정은 대단히 은밀하고 또는 완곡하게 표현을 하면서 대단히 비밀스럽게 때로는 축소하고 은폐하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자료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사실 일본 위안부를 동원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이제 강제로 아니면 또 사기로 뭐 이렇게 데려오는 과정 또 그것도 먼 지역으로 이송하는 과정들이 대단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행하면서 그들은 그것이 혹시 사회 문제가 되거나 법에 저촉되는 것은 피해가면서 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안부를 동원할 때에 부녀 매매에 관한 국제조약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는 구절도 나옵니다. 이처럼 여성들의 성매매를 위한 이송이 국제법상 범죄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군 위안부 동원이라는 범죄 행위를 기획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했던 것이지요. 결국 일본군 위안부는 전쟁을 일으킨 일본 국가의 조직적인 성폭력 범죄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요. 또 일부 학자도 중에서 보면은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마크 램지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의 조직적인 동원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일본 위안부의 실상을 대단히 왜곡하는 논문을 발표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램지어 교수의 그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하버드 대학의 제이 마크 램지어 교수가 일본 위안부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었어요. 그런데 그 논문이 학계에 알려지기도 전에 2021년 1월 달에 일본 산케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아마 산케이 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팩트 체크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의 제목은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계약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안부라고 하는 것이 강제 동원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이거는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의 동원이 아닌 계약에 의한 것이다. 사실 이 보도를 통해서 아마 그 산케이 신문은 봐라,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세계의 그 유수한 대학에 있는 교수가 이런 글을 발표했다라는 것을 대단히 확대해 선전하려고 했던 의도였는데, 안타깝게도 산케이 신문과 일본 우익의 의도와는 달리 거의 한 달 내에 이제 전 세계 많은 학자들과 시민들과 양심적인 지식인들에 의해서 바닥에 드러나는 상황이 됐었던 것이죠. 이 논문 제목에서 보듯이 램지어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들은 속임수에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 그리고 예비 그 매춘부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서로 게임처럼 대등하게 한 것이지 결코 일본 정부가 강제로 동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위안부들은 대단히 많은 수입도 올렸다. 그리고 1, 2년의 계약이 끝나면 돌아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내용을 채우고 있거든요. 결국 이러한 주장은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의 국가 권력 또는 일본 군에 의한 관에 의한 조직적인 동원과 운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의 책임을 일본 정부와 일본군에 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본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하면서 강제 동원의 책임이 일본의 국가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램지어 교수 주장이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일본 우익에 의해서 계속 나왔던 주장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영훈 교수의 중심으로 썼던 반일 종족주의, 그리고 모 대학에서의 교수께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그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논문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논문이 하필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일본 위안부에 대한 논란을 다시 재점화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 자체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자유로운 성매매 계약이라고 했는데 계약을 입증할 기본적인 자료도 없고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의 생활에 대한 논문의 내용에 전거로 담은 것도 대단히 선택적인 자료를 우리가 맥락으로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단어만 쫙 집어서 보면은 마치 그게 진실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그런 논문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수많은 증언과 문서들에 있었던 그 연구들의 자료들을 다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하면서 자신이 논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들을 차라리 아닌 것을 드러내는 역효과를 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램지어 교수가 말하는 증거 부재가 핵심적인 것은 바로 자료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자료 선택적 인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램지어 교수가 논문에서 핵심 근거로 인용한 계약 사례는 태평양 전쟁 발발 당시의 것들이 아니라 그 전에 중국 상하이 소재의 위안소에 근무할 여성들을 모집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였습니다. 그는 이 표준 계약서의 양식을 근거로 해서 태평양 전쟁 당시에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똑같이 적용해서 일반화시킨 거죠. 그러니까는 태평양 전쟁 당시에 실제로 계약한 계약서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를 인용할 때 대단히 선택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문옥주 할머니는 김학순 할머니에서 두 번째로 이제 위안부 증언을 하셨고, 그런데 그분은 친구집에 놀러 갔다가 강제로 끌려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위안소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상을 이제 그 증언에 썼습니다. 그 증언은 처음에 일본 르포 작가가 작성했던 것을 이제 나중에 한국말로도 번역해서 발표됐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위안소 생활을 쓰다 보니까 일상을 적었지 않겠습니까?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등등등, 아니면은 보여지는 어떤 풍경을 적었겠지요. 그런 걸 가지고 문옥주 할머니는 위안부 생활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다. 위안부 생활하면서 대단히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위안부 생활이 잘 먹고 잘 살아봐서 얼마나 잘 살 것이며,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위안부들이 돈을 못 받았다는 건 이미 다 밝혀진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서 문옥주 할머니의 증언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만을 핀셋처럼 뽑아서 썼다라는 점, 그리고 위안부 생활 전체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에 있어서 자료를 선택적으로 오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인용하고 있는 문옥주 할머니의 위안부 생활에 대한 것도 문옥주 할머니의 그 증언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블로그에 있는 것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학문적으로 자료 사용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많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일본군 그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 사람들이 그 인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계약이 끝나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얼마큼 돈을 받았다는 거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일본군 위안부들은 매춘업자와 계약을 맺고 가서 돈도 벌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결국 이거 핵심은 바로 뭔가 하면은 여성들에게 매춘을 강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었다. 이거는 램지오 교수 논문에도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일본군들이 사기치는 매춘 모주법자들하고도 협력한 건 아니었다라고 논문에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점은 바로 여성들에게 매춘을 강제한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일본의 우익이라든지 일본의 전쟁 책임을 부정하려고 하는 논리에 그대로 맞는 근거를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일본 정부도 이 국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일찍이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처음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을 때 일본 정부 1993년에 일본의 고노 내각 관방장관이 담화해서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마련된 것이고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이송에 대해서는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라고 인정하면서 일본군의 모집, 이송, 관리 등에 있어서도 강압적이고 강제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밝혔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사과도 했었습니다. 결국 민간업자 등장한다 하더라도 램지오 교수의 표현이나 아니면 다른 그 일본군의 조직적인 동원이 아니라고 하는 쪽에서의 주장처럼 민간이 다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민간업자들의 위안소 운영도 결국 일본군이 개설을 허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시설 관리의 그 규정도 마찬가지로 일본군이 직영하는 곳에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군 위안소의 종업부를 모집하는 거에 대한 통첩, 일본 육군성에서 내보낸 통첩 같은 거를 보더라도 관계 지역의 헌병 및 경찰 당국과 협력해서 위안부 모집을 군이 통제하고 주도하라라고 명백히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훨씬 더 많은데 이런 자료는 아예 이제 배제한 거죠. 결국 논문 핵심 증거가 없고 사료를 선택적으로 왜곡하면서 학문의 진실성을 위반한 것은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는 연구윤리의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램지오 교수 논문이 나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전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그거에 대한 비판과 조목조목 잘못된 거를 이미 지적을 했고요. 또 많은 한국의 학자도 그렇고 시민사회, 또 전 세계 시민사회 많은 분들이 이 램지오 교수의 논문이 학문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규탄하는 또 성명서도 냈었습니다. 근데 램지오 교수는 이 일본군 위안부 논문만이 아니라 2019년에 발표한 또 다른 논문에서도 그 1923년 관동 대지진 때에 벌어진 일본인에 의한 그 조선인 학살, 더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이것조차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부정한 논문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문에서도 2018년에 발표했던 날조된 아이덴티티 정치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일본의 하층민들, 또 불황민들, 차별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오키나와 사람들 또는 제일조선인들을 일본의 소수 집단인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인식을 가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그는 어떤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대단히 피해자들도 좀 증오한다든지 혐오한다든지 또는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그러한 것을 이 논문에 쓰고 있다. 인종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시각을 반영한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램지어 교수의 이 논문의 사태는 램지어 교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좀 더 본질적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근대국가, 제국을 건설하고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일으켰던 많은 인종주의적인 또는 식민주의적인 인권유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논란이 되니까 학문의 자유다라고 하고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는 사람도 다들 학문의 자유를 운운합니다. 그런데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하에서 정의와 진리를 추구해야 될 학자적 양심을 저버렸다면 그리고 스스로 전쟁 범죄에 대한 역사를 왜곡한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양해받거나 용서받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한 팩트체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나와 있고 또 일본군 위안부가 국가 권력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쪽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민간인들이 위안부를 모집했다. 민간인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가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민간인이 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과연 일본군 위안부는 민간인이 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맞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군이 위안부 모집을 이제 위안부를 요청하면 결국 그것은 일본 중앙의 내무성이나 외무성 등 일본 중앙정부로 이게 다 송달이 되죠. 그러면은 일본 내의 각 행정단이 경찰 내지는 민간업자들한테 또 조선 총독부 또는 대만 총독부 등 식민지 권력기관을 통해서 군 위안부를 동원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결국 조선 총독부가 중심이 되고 또 군사령부로는 조선군 사령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게 되고 그럴 때 그 수적이 되는 것은 바로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직접 사람들을 만나는 민간인 맞습니다. 소개업자들 또는 접객업자 또는 청부업자 등이 바로 모집에 손발이 됩니다. 이럴 때의 그 방법은 여성들을 협박하거나 납치, 강제로 동원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지역의 어떤 유지나 공무원 또는 학교를 통해서도 모집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세 번째, 취직시켜주겠다.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그리고 여성이지만 그래도 집안을 위해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려고 했겠죠. 결국 취직시켜주겠다 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속아서 모집하는 방식으로 동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집하는 과정에 중요한 업자들이 결국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업자들이 그런 행동하게 하는 구실 중에 보면은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모집한다라고 하는 광고를 냅니다. 그게 1944년에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나 형성신문 같은 데에 그런 광고가 실려요. 이거는 개인보다는 주로 업자들 대상으로 한 광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럴 때의 문제는 바로 많은 경우 일본군 위안부들을 모집하는 방식에 있어서 민간업자들이 소개업자들을 통해서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개업자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식으로 인신매매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공창제가 문제입니다. 일제시기 인신매매 기반 위에서 공창제가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결국 공창제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원래 없었던 건데 일본이 들여온 성매매업이죠. 그래서 소개업자 또는 이런 주선업자들은 어느 정도 불법하지 말아라라고 규정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시행하는 일본의 공권력, 조선 총독부의 공권력은 강력한 규제를 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들이 일본군 위안부를 모집한다라고 하는 방침이 떨어지면 그들이 다니면서 이제 뭐 협박도 하고 납치도 하고 이러면서 쪽수를 채우는 거를 하게 됐던 거죠. 결국 인신매매범에 의해서 뭐 협박 또 유괴 또는 그들과 공모된 상태에서 이제 많은 납치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이제 가게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많은 자료들에 보면요. 피해자들 증언도 그렇고요. 또 일본군하고 싸우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았던 연합국 미군의 자료도 보면은 피해자들의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위안부가 된 경위를 언급한 걸 잘 보면 주로 인신매매 또는 유괴 아니면은 각종 취업을 미끼로 하는 것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쨌든 취업 미끼입니다. 취업 사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위안부는 민간이 했다라고 하는 말을 표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례를 또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이제 1945년에 이제 미군이 중국 쿤밍에서 생포한 포로 가운데에서 보니까 그 중에 한국인이 여성이 2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일본 위안부였어요. 그래서 미군이 이제 조소하면서 너희들은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다들 얘기가 일본 군속의 여군이 되는 것을 모집하겠다. 라고 해서 오게 됐다. 다시 말하면 일본군 위안부를 하는, 즉 자기 성을 착취당하면서 사는 업종인지 모르고 왔다라고 하는 게 100% 그들의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하는데 민간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본군 위안부는 민간인이 한 것이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램저 교수가 민간인이 했고 민간업자, 매춘업자와 위안부가 될 여성들 사이에 있었던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이제 근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일본 군이나 일본 국가는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시 상황에서 민간인이 무슨 힘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로운 무슨 성매매업도 아닌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런 상처도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민간인들이 일본군 위안부를 모집하고 위안소를 운영했을 때는 거기에는 일본군과 일본 관리들이 개입하지 않고는 민간인이 독자적으로 여성들을 모집하고 전쟁터로 데리고 가고 거기에서 그들을 위안부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안부 자료를 처음 공개했었던 일본 방위청 산하의 방위연구 도서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자료를 처음 발굴하고 보도하고 했었던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의 그 자료집에도 나와 있고 또 이 사실은 1992년 1월 11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도 대서특별되면서 세상에 공개되었었습니다. 즉 현재까지 발견된 많은 당시 자료들을 보면 민간업자들은 군의 요구에 따라서 외무성과 군의 협력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모집하고 이송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1937년에 중일전쟁 직후 상하이 주둔 일본 영사관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 상하이와 난징에서 일본군들이 성병이 급격히 증가했다. 뭐 강간도 하고 이래서 병사들이 중국군하고 싸워보기 전에 다 성병으로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빨리 위안부를 보내라. 이런 거를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 회의를 할 때 보면은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오고요. 또 일본군 지휘부 장교도 오고요. 또한 일본의 유곽업자, 즉 매춘업자들, 그리고 일본 군들이 고용했었던 어용 상인들이 이 회의에 함께 회의를 합니다. 그런 자료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 일본 헌병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시에 주둔 병력을 놓고 보면은 적어도 3,000명의 위안부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회의 참석 민간업자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걱정 말아라. 우리는 그거 다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근데 민간업자들이 좀 어려워했던 거는 모집은 하는데 이송해서 오는 겁니다. 전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송해서 먼 길을 오는 것은 어려웠던 거죠. 이럴 때 나섰던 것이 바로 민간업자들에게 위안부들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주고 그거에 대한 일정한 상황들을 만들어준 것은 바로 일본 정부와 군이었습니다. 사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이렇게 성매매를 위해서 강제로 몰래 이렇게 여성들을 해외로 이송하는 거는 당시에 국제법에서 저촉되는 거였고 일본 국내법에도 대단히 저촉되는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보세요. 일본인이 됐건 아니면 조선이 됐건 그들을 옮겨올 때에는 바다를 건너오거나 아니면 육지를 해서 긴 기차를 타고 와야 됩니다.
국외를 넘어가려면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비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비자는 사실은 당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는 공창제가 이미 없었고요. 폐지돼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춘업소 일하기 위해서 비자를 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선 게 바로 일본의 외교부들의 역할이었습니다. 1938년에 확인되고 있는 진화 도항 부녀 취급에 관한 건, 진화로 건너간 여성들을 어떻게 취급할 거냐라고 하는 그 문건에 보면 비자나 여권 없이 여성들을 일본이나 조선에서 이동시키는 것에 제중국 상하이 일본 영사관이 외교적 조치를 빨리빨리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특별로 오게 한다는 겁니다. 도항에 대한 것을 그들이 해결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헌병대는 영사관으로 이송돼 인계받은 모집업자 여성들을 현지의 전장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시하에서 철도 또는 군용 트럭 이런 것들은 모두 일본군과 경찰의 관할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허가가 없이는, 그들의 협조가 없이는 조선이나 다른 지역에서 모집한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 현장까지 데려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자료들 보면 일본 나가사키나 타이완에서 이동시킬 때에 헌병대가 인계받고 이것을 군대 군용선에 태워서 이동시켰다라고 하는 자료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에 조선에서의 여성을 동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 외무성이나 청무성으로부터 통첩을 받은 조선 총독부가 업자들에게 모집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납치도 하고 협박도 하고 또는 취업을 위한 알선 사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데려갔던 겁니다. 나온 자료 중에 보면은 1941년에 이제 관동군들이 이제 특별 연습을 합니다. 이제 전쟁을 본격화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로 1만 명의 위안부들을 모집할 계획을 세우고 이때 조선 총독부가 조선의 각 도면을 통해서 조선 여성 한 2,000, 3,000명들을 이렇게 동원시킵니다. 결국 이렇게 조선 총독부도 실질적으로 책임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일제가 조선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을 강제로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일본은 식민 조선에서 인적 물적 수탈을 자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위안부 강제 동원에 좋은 조건을 가진 최상의 지역이 바로 그들의 식민지 조선이었던 거죠. 따라서 자료상 민간업자가 위안부를 모집한 것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식민지 총독부의 허가 없이 또는 일본 정부나 군의 허가 없이 그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도항시킬 수는 없었던 구조라는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책임을 민간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인만의 문제인가, 일본군 위안부는 한국인만 있었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세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에서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이제 세계적인 반향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까지 단일 제목으로 진행하는 집회 중에서는 가장 최장기 집회로 아마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집회 1000회를 기념해서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은 이제 한국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것이 종상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세워졌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일본의 우익들은 이 위안부 문제는 바로 한국인들의 반일 정서의 상징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점 때문에 한국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하나 이슈가 되면서 마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모두 한국인만의 문제다라고 하는 한일 간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그런 좀 인상 지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가 91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 한국 피해자를 등록을 받았을 때에 한국에서는 현재 240명으로 되어 있고 북한에서는 2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전체 숫자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현재 전체 일본군 위안부의 숫자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제가 패망하면서 다른 기밀 자료와 마찬가지로 위안부와 관련된 자료를 다 폐기 처분을 했고 또 강제 동원에 대한 공문서들이 상당히 발견해가지고 어려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어느 동네에서 몇 명이 동원됐고 몇 명이 어느 부대로 갔고 이런 것까지 일일이 할 수 있어서 정확한 숫자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중국 측에서 현재 거론되는 한 중국전 40만 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위안부 자료를 일본 방위성에 처음 발견하고 그것을 보고했었던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는 한 8만에서 20만 명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절반이 조선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한 20만 명 정도를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 자료가 더 나온다든지 하면은 숫자가 더 알려지겠지만 사실 정확한 숫자를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존재했었던 일본 위안부들은 결코 한국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는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 대만, 또 필리핀, 네덜란드,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성 등 많은 여성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일본군 위안소가 일본이 전쟁을 확대하면서 위안소가 많이 생기게 됐겠죠. 그러면서 점령지에 있었던 여성들까지도 이제 동원되고 거기에 위안부로 이제 감금당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소의 위치를 보면 동쪽으로는 알류산 열도로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인도 니코바르 안디만 열도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뉴기니 북으로는 만주와 소련의 접경 지역까지도 광범한 지역에 일본 위안소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군 체계 속에 편입된 위안소는 일본군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일본 내 공문서 남아있는 확인된 자료나 또는 피해자의 증언 그리고 전쟁 당시 연합국 측의 자료들은 바로 일본군 위안소의 실태와 위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연합국 자료는요, 일본의 공문서와는 달리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입장에서 작성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본질을 파악한 데는 일정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본군 위안소와 위안부 피해의 공간적 확대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안소의 운영 체계나 위안부의 국적 구성 그리고 일본군과 현지 여성의 문제 등 몇몇 주제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그 자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군 자료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일본 위안부 제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전쟁 당시의 버마, 지금의 미얀마입니다. 이 지역에서 작성된 문서들입니다. 버마는 아시아에서 미국, 영국, 중국 이 연합군이 공동으로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전개한 유일한 지역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3년간 연합군과 일본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연합군은 일본군의 문서를 노획했고요. 그리고 일본군 포로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로부터도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연합국이 알게 된 거고 또 몇몇 지역에서는 위안부 여성들을 포로로 잡으면서 이 제도의 실체를 기록하게 됐던 것이죠. 일본군은 1941년 말에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아시아를 일본의 세력권에 편입하고 석유 같은 중요한 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필리핀, 싱가포르, 네덜란드령의 동인도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간에 일본군은 버마의 랑군, 현재 양군이라고 그러죠. 버마의 양군에서 시작해서 버마와 중국은 국경을 맞닿아 있죠. 그래서 쭉 가면은 중국의 윈난성 쿤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걸 일명 버마로드라고 하는데 일본군은 연합국이 중국의 국민당부인 장제스에게 보내는 원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버마를 침공합니다. 1942년 일본군은 버마를 점령하자마자 여기에 위안소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 현지의 여성들을 동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대규모의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도 또 버마로 데리고 갑니다. 이 과정은 연합국의 작전 보고서인 일본인 포로 신문 보고서 제49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번역 신문센터의 심리전 신문 회보 제2호 등등에도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문옥주, 이용녀, 박영심 할머니 등의 증언에서도 이 버마의 실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인 여성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타이완도 식민지였죠.
있었죠. 일본의 식민 타이완과 중국의 점령지 등의 여성들도 동원이 됐습니다. 조선인 여성들을 태운 배가 버마로 가면서 중간에 타이완에 들려서 데리고 가고 싱가포르에 걸쳐서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타이완 위안부의 증언이 남아있는데 그 위안부는 뭐라고 얘기하냐. 위안부 피해자는 우리는 여학교를 나온 후에 정신대나 보조 간호부로 만들어준다는 말에 속아서 여기로 끌려왔다라고 연합군한테 잡혔을 때 울면서 호소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버마 현지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버마인 또 카렌인 여성들이 간호사로 훈련받을 수 있다라는 말에 속아서 결국 위안소로 끌려왔고요. 속아서 온 거죠. 그리고 그들이 위안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록과 증언 자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네덜란드 정보국 네피스의 신문 보고에도 보면은 인도네시아가는 이 지역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거든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네덜란드의 보고서도 꽤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1943년 중부 자바 지역의 솔로 지역에서 상당수의 어린 소녀들이 일본군들이 점령하면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녀들이 풀려나서 보니까 그 소녀들의 상당수가 성병에 걸린 상태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 자바 말랑 지역의 여성들이 억류되었던 수용소가 있었다라는 것도 또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끌려간 여성들은 한국 여성뿐만 아니라 버마 현지인도 있고요. 또 메도나인 또는 자바인 여성들이 다 위안소에 끌려가고 배치되었다라는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네덜란드계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한 이후에 그 말에 용기를 내어서 50년 동안 가슴에 묻혀 있었던 응어리를 증언했었던 네덜란드계의 호주인인 야누플 오헬은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은 네덜란드령 동인도 즉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942년에 수녀회에서 생활을 하던 중에 일본군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로 감금이 됐고 1944년 자바의 수도인 스마랑에서 위안부로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바의 수도인 스마랑에서 칠해정이라고 붙여진 일본식 이름의 그 장교 위안소에서 여러 달 동안 성노예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꽃을 되게 좋아하셨대요. 소녀 시절에.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방 이름이 일본식 꽃 이름 방이었대요. 거기 방에 보니까 꽃병이 누워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50년 동안 꽃을 좋아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는 다른 피해 여성들과 결국 그러한 지옥 같은 상황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짐승의 그 시간을 견뎌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은 책으로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1994년에 영화 50년의 침묵이라는 것을 제작이 됐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2007년 미 하원에서 위안부 청문회가 열렸을 때 거기에 오셔서 증언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군의 전쟁터가 확산될 때마다 현지에 세워진 위안소에 식민지와 현지의 여성 그리고 일본 여성들이 강제로 위안부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일본군 위안부는 한일 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쟁기 세계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자 전쟁 범죄였다는 것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전쟁 범죄로 인한 일본 위안부들의 피해 청구권은 대단히 정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 보상 왜 정당한가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2021년 1월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 상대를 해서 우리 법원에 냈었던 손해배상 청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근데 그로부터 한 석 달쯤 후에는 이거에 대해서 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판결, 그만큼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본군 위안부들이 이렇게 피해에 대한 보상의 청구를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1992년 가토 관방장관의 사과와 반성이 있었고요. 또 93년에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에는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다마를 발표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를 공식으로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에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 교과서에서 기록하고 교육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그게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근데요, 이렇게 사전했어도 일본 정부는 법적으로는 어떤 입장이냐. 1965년 한일 기본조약, 박정희 대통령 시절 했었던 거죠. 한일 기본조약으로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즉 실질적인 책임 이행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들어서는 일본 역사 교과서에도 일본군 위안부 기록까지도 삭제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전쟁 시의 범죄를 범한 국가의 법적 책임은 범죄 사실 인정하고 배상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록과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법적 책임 내용에 들어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국제법상의 이런 법적 책임에 대한 것은 이행기의 정의 원칙에 기반해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기의 정의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건 뭐냐? 이행기 정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1. 가해자 처벌과 과거 청산을 하는 겁니다. 2. 진상규명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겁니다. 3. 보상과 명예회복을 하는 겁니다. 4. 인적 청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을 하는 겁니다. 5. 추모 사업과 기념 사업 및 역사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나치에 대한 유럽 국가들이 전후 대처한 것이라든지 또 미국에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대응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현재 한일 관계에서 외교적인 문제가 되고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청구권에 대한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965년에 있었던 한일 기본조약의 청구권 협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과연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적용 가능한 것인가?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거든요.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의해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은 소멸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동의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정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배상을 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제 결론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퉁칠 수는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기본조약, 그것은 바로 2조 1항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과 일본 국가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기본조약의 청구권 협정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원래 청구권 협정은 한일 양국 간의 재산과 경제적 관계에 대한 것만 다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와 같이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 그에 대한 청구권은 애초부터 거기에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건 1992년도 갓도 담화 때거든요. 근데 1965년 시점에서는 위안부 사실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문제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일본 위안부의 청구권이나 배상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데 그것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2조 1항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이미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요. 한일 기본조약 제2조 1항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게 무상 3억 불, 차관 2억 불을 제공한 것만으로 한국 국민의 피해까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규정한 것은 동협정 목적에도 위배되는 바, 우리 정부가 동협정 제3조에 따라서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국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등의 배상 청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할 노력을 안 했다라는 것은 바로 부작위로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그걸 대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죠. 또한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은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상 일본군 위안부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권은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동안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된 체계적인 강간, 성노예 관행, 반인도적인 범죄로 규정해 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럴 때에 나왔던 보고서가 바로 1998년에 나온 맥두걸 보고서입니다. 전시와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 보고. 이 유엔 특별 보고관 게임 맥두걸의 보고서를 필두로 해서 일본 제국은 납치와 기만적인 모집,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압박, 인신매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군 성노예제들을 동원했고 그걸 구축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금지 조약, 노예협약,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했다라고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5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대한 기본 원칙의 가이드라인도 또한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반인권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인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또 이것을 전쟁의 범죄라고 보는 이유는 국제법에서 말하는 강행규범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행규범은 뭐냐 하면 국제관습법의 일종인데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규범으로서 국제법상 별다른 성문법이 없는 상태에서 적용되는 것을 강행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때 적용이 되느냐? 노예제 또는 국제법상의 범죄, 또 인권침해, 제노사이드 또는 고문 등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강행규범 위반에 해당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중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죄를 맺었다 하더라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관점에서 그 침해 결과 발생한 개인이 가지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가령 조약에서 포기되어도 그 조약은 무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한일기본협정에 의해서 청구권이 소멸됐고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 청구권이 포기되었다면 바로 1965년의 한일기본협정은 강행규범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은 유엔에서 나왔던 게임 맥두걸 보고서에도 일본군 위안부는 바로 강행규범 위반이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즉 위안부는 일종의 노예제이자 전시에 일어난 강간으로서 2차 세계대전 전에도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의 강행규범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근데 당시 일본 또한 강행규범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를 거 선언했다는 점에서 일본은 강행규범을 알고도 위반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강제적인 식민지배 상태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인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는 법적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배상의 책임이 있는 거죠. 따라서 한일 청구권과는 상관없이 일본군 위안부의 일본 국가를 대상으로 한 청구권은 정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경제적인 배상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또한 젠더적이고 또한 인권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연 어떠한 문제인가, 어떤 관점이고 어떠한 성격을 담는 것인가에 대한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민족 문제이자 계급 문제이자 성의 문제가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섞여 있는 데다가 또 현재까지 전후 배상 처리 문제, 또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과 연관되어서 논란이 많죠. 이렇게 중층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 위안부 문제는 민족 문제인 동시에 젠더 문제인 동시에 인권 문제가 결합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족 문제라는 점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민족 문제가 바로 일본 위안부 문제의 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한 강제 인력 동원 시스템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선총독부의 관알선 등은 식민지 지배 체제를 활용해서 가능했던 거죠. 결국 이것은 식민주의 문제가 전제되는 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제 시기 한국 근대의 민족 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식민지 권력이 행사한 민족적 억압이라는 것이죠. 사실 일제는 식민지라고 하는 일제의 법이 적용되는 영역 안에서 중층성과 차별성을 활용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내무성이 보냈던 자료 중에 창기와 사실업의 추업, 즉 매춘업입니다. 종사하는 만 21세 이상
본인 스스로 신분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도항을 허가한다라고 정했었거든요. 일본 내무성이 내세운 위안부대 도항 허가 조건은 사실 국제사회에서 인신매매 금지법을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로는 대단히 조심한 척 했지만 만 21세 이하 여성들도 도항 허가를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항 조건을 어떤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식민지 조선이나 만주에서 도항 허가를 주는 편법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는 일본이 가입한 국제법에서 제외되어 있기도 했고요. 또 일본에 비해서 차별적이거나 뭔가 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예외 상태인 법의 시행하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일제 법역 안에 있는 식민지라고 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조선인 위안부들을 편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세계사적으로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과 반성은 사실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런 점에서 식민주의 관점에서 세계사를 보게 하는 하나의 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식민지였기 때문에 중첩된 피해를 당하는 그 구조입니다. 결국 식민지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 약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역사를 보는, 세계사를 보는 새로운 우리의 관점을 갖게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 그것은 바로 제국주의와 식민지 조선민족 간의 문제, 민족 문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나 그것은 또한 20세기의 세계사를 제국주의의 눈이 아닌 식민지, 피해자, 약자의 눈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공공성을 전제로 해서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군대가 전쟁기에 성폭력을 한 젠더 문제라는 겁니다. 식민주의 관점에서의 일본 위안부 문제와 함께 제국주의 권력의 억압이 특히 성을 매개로 했다는 점에서 젠더 문제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일본 남성 군인 집단의 성욕 해결과 성병 예방을 위해서 여성을 성노예로 만들었던 것은 명백한 젠더 문제죠. 여기에는 일본의 식민지와 점령지의 여성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 내의 여성분도 다 포함되는 문제죠. 그것은 곧 전 세계 여성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쟁과 군대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쟁기 세계 여성에 대한 권력적인 성폭력 문제로서 유엔이나 국제기구 등에서는 전쟁기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전쟁 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유엔의 게이 맥두걸 보고서를 비롯해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은 그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있었던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은 도쿄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는 일본군 성노예와 관련된 범죄와 책임을 전쟁 직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그리고 처벌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12월 피해자와 피해국 관계단체 및 일본의 단체들, 또 국제법률가 이들이 모여서 민간 차원에서 국제인권법정을 연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 북한,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일본도 포함되고 중국, 동티모르 등에서 많은 분이 참석했었습니다. 아시아 각지에서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행한 강간, 성노예제, 인신매매, 고문 등의 전쟁 범죄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결국 일본군 성노예제의 범죄성과 분쟁하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국제적으로 확대되시려고 바로 2000년의 법정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법정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젠더적 성폭력의 문제, 그래서 군대가 이제 중요한 주체가 되는데 2001년 얼마 전이죠. 2001년 6월 달에 일본 문부성은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역사 관련된 교과서들, 사회과도 포함돼서 이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에서 종군을 빼라고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군대의 모습으로, 군대의 이름으로 자행된 성폭력이라고 하는 인상을 지우려고 하는 노력,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의 우익들은 일본군 위안부는 공창제를 전시체제의 전쟁터에다가 적용한 것일 뿐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대단히 합법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창제라는 것으로. 결국 일본군이 믿었던 민간인, 위탁수하는 사람들 또는 모집하는 민간인들, 일명 포주라고 하는 그들이 유각업자의 업자들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창제하에서 형성된 인신매매의 메커니즘을 잘 활용했던 사람들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창제라고 합법화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성매매 문화를 정당화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 갖고 들어온 것, 이 바로 공창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엔 전통적으로 공창, 성을 매매로 하는 영업은 없었습니다. 결국 공창제라는 것으로 일본 위안부 문제를 합리화하는 것은 바로 한국 근대 젠더 문제를 식민지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인권 침해 문제를 마치 성 문제, 성 매매 문제, 공창제의 문제로 시각을 돌리게 함으로써 본질을 호도하는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 권력에 의한 집단적인 권력적인 위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하는 점, 이 부분은 일본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인권 문제라는 겁니다. 젠더 문제인 동시에 인권 문제인 동시에 민족 문제라는 건데, 그럴 때 이 인권 문제는 일본 위안부의 강제 동원, 그리고 군 위안소의 운영,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거는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적인 인권 유린이었죠. 결국 강요된 성노예는 위력에 의한 인권 침해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 또 식민지나 점령지에 있었던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 원칙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93년 6월 세계인권회의에서는 이런 결의문을 냈었습니다. 전쟁 중 여성에게 가해질 인권 침해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위반이나 살해, 체계적인 강간, 성노예, 강제 임신 등을 포함한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연장선상에서 2007년에는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의회 등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을 확실히 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공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의안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고 또 국가 권력의 문제를 명확히 하는 그러한 진전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것은 지난 시대의 역사의 잘못을 고치고 보다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우리 시대의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민지의 문제를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젠더 문제를 식민지를 겪으면서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의 근대 젠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는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의 침해 문제가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일본 위안부 문제는 결국 인류의 보편 가치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화와 화해가 있는 세계로 가는 여정에 우리가 앞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그 문제의 본질을 잘 기억하면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위안부 기록물을 인권의 회복과 평화를 위한 인권 기록물로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매번 일본 정부가 그걸 또 반대하고 있어요. 자, 인권 기록물로서 일본 위안부들에 대한 기록물들이 또한 등재가 된다면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일본 위안부 문제를 거울 삼아서 미래에 보다 나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세계로 가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